되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일어났던 사고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 수조를 청소하던 작업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원인은 나왔습니까? 네, 지금 중요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물질 때문인지는 지금 분석 중입니다. 다만 이제 해당되는 그 수조 자체에서 질식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있고, 또 질산 찌꺼기 등에 있어가지고 유독가스가 분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일부 진술에 따르면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했다는 걸로 봐서는 유독가스에 노출돼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이거 사고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현대제철의 그 폐기물 수조 관련돼서 수조를 이제 청소하던 노동자들 중에서 7명이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현대제철 근로자도 있고 또 하청업체 근로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호장구라고 할 수 있는 방독면 착용이 없었다라는 일부 진술이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전관리와 관련된 제대로 된 수칙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이제 당시에 소위 방독면이 착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 어떤 가스 때문에 이슈가 발생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는데 적용하는 법에 따라서 법적 쟁점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처벌법보다 훨씬 전부터 있었던 법입니다. 소위 말해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부분들의 기준들을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 규칙도 있습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의무 위반이 확인이 되면은 안전보건 책임자가 책임의 형사처벌을 받고요. 또 그 회사 또한 처벌을 받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좀 비슷하기지만 좀 다른 부분이요. 소위 말해서 한 명 이상이 사망을 하거나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 경우에 안전보건 책임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좀 핵심적인 취지이고요. 네. 이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이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사업주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이런 예방 의무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점이어서 같은 부분도 있지만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망자를 포함해서 피해를 입은 작업자 7명의 소속이 현대제철과 하청업체로 서로 다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확대 시행되고 있는 그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게 되면 원청 그리고 하청 다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원청도 책임지게 되어 있는 거는 이미 시행이 되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확대 시행이라는 거는 50인 이하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적용이 안 됐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지금 확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50인보다 미만이었다고 했었다면은 과거라면은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받았겠지만은 지금은 같이 처벌과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면 주제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설 사면, 특별 사면 단행했고요. 이슈 코너에서도 어제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이 특별 사면 대상자들의 상고 포기 시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상고 포기를 하고 형이 확정돼서 일주일 만에 지금 사면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점과 관련된 의혹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면이라는 거는 형이 확정돼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사면을 심사하는 기본적인 절차들이 있죠. 각각의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올리면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해가지고 결정이 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 시점을 봐야 할 텐데 기본적으로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된 게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그다음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관련돼서 그 이미 상고심이 진행이 됐다가 파기환송이 됐다가 다시 재상고 여부를 논의하고 있었던 시기에 있는데요.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재상고를 했다가 재상고를 취하했다라고 보도가 됐고요. 다른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재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형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거의 얼마 되지 않은 기간 안에 사면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렇다면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즉 사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심사가 진행됐다는 것인지 혹은 그 과정에서 사면 심사 과정과 결과의 내용들을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무슨가 다른 것이 있어서 특히나 재상고 취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장관, 그리고 세월호 참사 유족 불법 사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받았던 기무사령부 김대열 지휘관 전 참모장 모두가 이제
뭐 31일 이렇게 일주일 앞에 상고를 취하했던 것, 이 시점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보통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이 사면 복권 대상자들을 검토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형이 확정돼서 수용 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관련돼서 이제 그 사면 여부들에 대한 것들이 논의될 수 있는 부분들을 봤는데 네. 어찌 보면은 이제 바로 직전까지 재판이 아직은 진행 중이고 사건이 돌아가고 있던 그런 사안에서 이렇게 사면이 됐다는 게 그러면은 이런 과정들과 이 형 확정들이 어떻게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관련된 정보와 소통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법무부에서는 그런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통상적인 사면 절차에서 따를 때 소요되는 기간과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도 일단은 검토를 하고 나중에 결정을 하는 것이 그럼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팩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된 그 논란을 좀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부분은 지금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데 동부구치소 측에서 매달 사면 대상자 검토해달라고 이제 명단을 작성하는데 그 명단 안에 최은순 씨의 이름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법무부는 이제 이게 넘어오면 이달 말에 그걸 검토하고 심의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아직까지 뭐 최은순 씨에 대해서 그런 걸 검토한 바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 추진할 계획도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보도에 보면 이 최은순 씨에 대해서 수용자들에 대한 이제 교도소 측에 4개 등급을 매기는데 거기서 S2 등급으로 받았다 최은순 씨가 뭐 이런 자료가 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S2 등급이라는 게? 네, 소위 말해서 가석방 등을 이제 할 때 중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가 형기를 얼마나 채웠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수용 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형기는 이제 정량적인 거니까 정성적인 부분에서 수용 생활을 잘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S1, S2, S3, S4 이 총 4가지 등급은 원칙적으로는 경비 등급이긴 합니다. 즉 원래는 사면은 아니고 이 사람의 수용 생활의 태도를 봤을 때 더 많은 감호와 경비가 필요한 요주의 대상자인지 아니면 모범적으로 수용 생활해가지고 그 정도가 아닌지에 관한 거고요. 가장 이제 그거에서 모범적인 수용 생활했다는 거 S1 등급인데 소위 말해서 S2 등급 정도도 수용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소위 모범수로 분류될 수도 있는 등급 중에 하나가 됩니다. 지금 일단은 이런 등급 분류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서 리스트가 올라가고 또 그 전제로서 S2 등급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될 경우에는 곧 가석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등급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석방에 대해서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는가는 일단은 맞습니다. 예, 그건 맞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S2 등급이면은 무조건 가석방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절차들에 있어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는지 또 그 과정에서 동종, 유사, 다른 수용자들과의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혹은 형평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어쨌든 최은순 씨에 대해서 가석방 검토한 적이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히고 있고 지금 현재 구치소에서 넘긴 명단에는 들어있다. 네. 이렇게 팩트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 유통업체들은 지난달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었는데요. 국가 책임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판결이 나온 게 없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네, 그렇습니다. 국가 배상 책임이 원래 부인이 됐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 관련된 결론을 뒤집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화학물질 표기와 관련돼 가지고 정부 측에 과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원래 정부의 국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관련된 표기의 관련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해서 할 것이는 재량행위이고 그 재량행위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 이제 고등법원은 관련된 판단을 하면서 이 화학물질의 표기의 과정에 있어서 아무리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해당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안전한 즉 유독성이 없는 화학물질로 오해하도록 만든 거에 정부 측의 책임이 있다라고 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1심 판결 결과와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인 거예요? 네, 한마디로 화학물질 표기에 관련돼 가지고 정부가 특정한 어떤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량권의 행사만으로 바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게 1심의 핵심적인 취지였다면요. 항소심은 여전히 재량권의 범위에 있다고는 봤지만은 그 재량권이 범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마음대로 할 수 있거나 무한정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재량권을 현저하게 잘못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행정작용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의 신체와 생명 보호에 치명적인 위해를 저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화학물질의 표기, 만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칠 만한 화학물질이 유통되는 거라면 그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적어도 유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독하다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검증했어야 하는데 이거를 현저히 태만히 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8년 만에 법원 판단이 바뀐 건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 판결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한마디로 국가는 어디에 있고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 외에 나머지 분들도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화학물질이 지금 두 종류가 있는데 네. A라는 물질에 대해서 이번에 승소 판결이 나왔는데 B라는 물질에 대해서 아직은 또 판결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그러면 피해자들이 다 소송을 해가지고 해결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법원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한테 국가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일률적으로 할 것인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2심 판결 결과만 보면 국제급여 조정금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에게 국가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지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피해자 측에서는 이 지급 금액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 금액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피해액 전액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범위를 인정을 안 한 것으로 보이고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위자료 청구 금액에서 일부 위자료를 인정한 수준으로 금액을 굉장히 낮게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해서 공제라고 하는데요.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같은 사건으로서 배상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손익공제라 가지고 배상 범위에서 빼는 게 있습니다. 법리적으로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급여로 받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예 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해당되는 급여가 소위 말해서 정책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서 한 거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손해배상에서 공제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지금 유족들의 입장입니다. 이제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상고를 하게 될까요? 네,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국가가 결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로만 본다면 일반 당사자라면은 패소했으니까 상고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할 텐데요. 한편으로 이렇게 그 국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한 권리 구제에 있어 가지고 각각의 당사자들이 소송을 하고 그것이 대법원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방향적으로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화학물질 표기에 있어서 국가가 관리 책임을 제대로 못했고 이 사건과 과정에서의 수사나 모든 것들도 굉장히 지연됐던 것들이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법률적인 걸 넘어서 가지고 정책적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